안녕하세요. 바르다 정형외과 이승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치료 방법들, 관리 방법들 중에서 특히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테니스 엘보, 뭐 골프 엘보 이런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골프나 테니스처럼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한 단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영어로 팔꿈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테니스 엘보, 테니스 치는 사람한테 많이 생기는 팔꿈치 질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어떤 질환인지 한번 보고 우리가 평소에 운동 방법들로 관리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테니스, 엘보 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이니까요. 쉽게 생각해서 테니스를 치는 사람한테 팔꿈치가 아플 때 생기는 문제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테니스 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다 오냐, 아니면, 뭐 다른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한테 오지 않냐, 그런 건 아니고요. 팔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나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모두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니스 엘보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실제로는 그 중에 한 5% 정도만 테니스와 연관이 돼 있다고 통계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는 게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에요. 이제 별명으로 부르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업계에서는 오십견이라는 표현을 그 많이 쓰는 것처럼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도 테니스 치는 사람한테 자주 생겼더라라고 해서 별명을 부르지만 실제로 정확한 진단명은 외측 상과염이라고 부릅니다. 외측 상과염 또는 뭐 외상과염 이렇게 부르는데 외측이라는 말 자체가 바깥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꿈치에서는 몸통에 가까운 이 안쪽 부분이 내측이고 몸통에서 먼 바깥쪽 부분이 외측이거든요. 그래서 팔꿈치 바깥쪽 이 외측에 많이 생기는 문제, 그래서 외측 상과염이라고 부르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픈 부위가 이 팔꿈치 바깥쪽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잘 만져보면 그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골프 엘보는 골프를 치는 사람한테 많이 생기는 팔꿈치 질환이냐? 똑같이 이제 그런 별명을 붙인 거고요. 채를 휘두르는 스윙을 하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 테니스 엘보랑 마찬가지로 운동, 골프든 테니스든 채를 쥐거나 라켓을 쥐거나 휘두르는 운동을 하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지만 직업적으로 팔을 많이 쓰는 분들한테도 많이 생겨요. 근데 실제로 10% 20%에서는 직업이랑 상관없이 발생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테니스 엘보랑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아까 테니스 엘보는 제가 그 외측 상가염이라고 해서 팔꿈치 바깥쪽에 생기는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골프 엘보는 반대로 팔꿈치 이 안쪽 부분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진단명은 내측 상가염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팔꿈치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튀어나온 뼈가 하나 만져지는데 그 부분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보면 제가 외측 상가염, 내측 상가염에서 상과염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 상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부학적인 명칭이에요. 팔꿈치 그 뼈에서 바깥쪽 붙은 뼈를 외측 상과,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붙은 뼈를 내측 상과라고 하는데 이 상과라는 뼈에 염이니까 염증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염증이 여기서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결국은 손목을 많이 쓰고 손을 많이 쓰면 우리가 여기 보면 손목 관절 신전이라는 거는 손 등 쪽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펴는 걸 다 신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신전하는 것도 이렇게 위로 드는 거, 손가락을 신전하는 거 위로 이렇게 드는 거, 이 들 때 사용하는 근육이랑 힘줄들이 여기는 여러 개가 있지만 실제로는 팔꿈치 쪽으로 올라가면
외측 상과라고 하는 그 구조물에 붙어요. 이게 힘줄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지만 얘네들이 이 여러 개가 결국은 위로 올라가면 한데 모여서 이 외측 상과라는 뼈에 붙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전할 때 쓰는 이 힘줄들은 외측에 문제를 일으키고 반대로 굴곡이라는 거는 손바닥 쪽을 위를 향했을 때 위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위로 드는 거는 이렇게 굴곡이 이 동작이고 손가락도 쥐거나 이게 이제 다 굴곡근인데 마찬가지로 이 굴곡근도 힘줄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결국은 이 안쪽에 있는 내측 상과에 붙기 때문에 신전근, 손목을 위로 들거나 손가락을 위로 펴는 동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바깥쪽에 문제가 생기고 굴곡, 쥐거나 손목을 이 안쪽으로 이렇게 꺾는 동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측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라고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상가염이 팔꿈치 통증에서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과염이라고 했으니까 테니스 엘보우 즉 외측 상가염은 바깥쪽으로 가는 이 신전근 힘줄들이 여기 뼈에 붙는 자리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 골프 엘보우는 굴곡근 손가락을 구부리는 거 손목을 안쪽으로 드는 거, 이 동작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이 힘줄들이 다 한데 모여서 붙는 이 내측 상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제가 계속 염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확히는 염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옛날에는 이 개념을 이제 염증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혀내다 보니까 염증이라기보다는 힘줄 자체의 퇴행성 변화가 오고 이것 때문에 힘줄에 병이 든 것, 이런 걸 우리가 건병증 또는 건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생기는 게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이유가 결국 손이나 손목을 많이 쓰게 되면 힘줄들도 무리가 오잖아요. 힘줄들이 과도한 부하를 받게 되고 이런 반복적인 부하가 자꾸 걸리게 되면 미세한 파열이 힘줄에 생겨요. 그래서 이 손상들이 오는데 우리가 이 미세한 파열이 왔을 때 좀 안 쓰고 쉬게 해줘서 자연스럽게 낫게끔 해주면 좋은데 사람이 어떻게 팔을 안 쓰겠어요. 이제 직업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사람 자체가 팔을 많이 쓰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물려고 하면 써서 방해하고 아물려고 하면 써서 방해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니까 이 힘줄 파열된 것들이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손상이 누적되다 보면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 용어로 뭐 건병증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은 염증이라기보다는 많이 쓰다가 손상이 오고 이것 때문에 퇴행성 변화, 변성이 오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프 엘보보다는 테니스 엘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니까요. 이제 오늘은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신전근이라고 하는 그 근육 힘줄들이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생기는 힘줄 이름이 있어요. 이름은 좀 사실 복잡하니까 이런 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특히 팔을 강하게 손목을 이렇게 쥐고 특히 손목도 이렇게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보면서 쥐는 것보다 손등이 하늘을 향하게 쥐면서 손목을 위로 드는 동작을 많이 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힘줄에 보통 손상이 많이 오게 됩니다. 정확히는 단요 수근 신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누구한테 잘 생기느냐?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테니스 엘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 그 외국에서는 다른 별명들도 있어요. 플라스터스 엘보, 메카닉스 엘보, 이제 이런 별명으로 이제 결국은 팔을 많이 쓰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생길 수 있고, 최근에는 대부분 우리 사무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컴퓨터 키보드를 쓰고 마우스를 많이 쓰시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동작들도 대부분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든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치고 마우스도 우리가 이렇게 든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클릭을 하니까 손목을 들거나 손가락을 위로 드는 동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요.
당연히 많이 쓰는 팔에서 생기겠죠. 오른손잡이 오른손에 많이 생기고 왼손잡이 왼손에 많이 생기고 내가 운동을 좋아하면 골프나 테니스도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라켓을 쥐거나 채를 휘두르니까 이런 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연령대는 뭐 딱 정해진 건 없는데 대부분 뭐 한 30에서 50세, 또 어디는 한 40세에서 60세 이 정도에 많이 생긴다고 돼 있는데 뭐 대충 이제 40대, 50대 이때 오시는 분들이 더 연령대 빈도가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활동적으로 일이나 운동을 좀 많이 하시고 하는 연령대고 또 어느 정도 뭐 20년, 30년 이렇게 힘줄을 많이 쓰면서 퇴행성 변화도 누적이 된 상태니까 보통은 한 4, 50대 정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그 테니스 엘보는 아까 외측 상가염 바깥쪽이 아픈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팔꿈치 바깥쪽 뼈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에서 통증을 가장 많이 느끼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이쪽도 아프지만 이쪽 아프면서 전완부라는 건 이 아래쪽 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아래쪽 팔까지 통증이 뻗쳐서 내려온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물건을 이렇게 잡는 거, 특히나 잡고 들어 올리는 동작, 이런 동작을 할 때 많이 악화가 돼요. 근데 강하게 쥐는 동작이 일단은 힘들고요. 드는 거는 우리가 뭐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런 식으로 뭐 마우스를 잡고 든다 그러면 마우스를 잡고 이렇게 위로 손등이 위를 향하게 드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쥘 때 잡고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손등이 위를 향하게 드는 동작을 할 때 더 아파요. 예를 들어 내가 주전자에 물이 꽉 차 있는데 주전자에 있는 걸 이제 컵에다 붓는다. 그러면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부으면 손등이 이제 위를 향하게 하는 동작이니까 이럴 때 더 아프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심할 때는 이게 힘을 딱 그 물건을 잡을 때 힘을 줘야 되는데 이제 힘이 좀 풀리거나 힘이 빠지는 것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동작들이 좀 힘들어요. 문손잡이 같은 걸 강하게 잡고 돌릴 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주전자 같은 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물을 부으려고 이제 들 때, 그 다음에 걸레 짜는 거, 비트는 동작도 힘들어 하시죠. 뭐 병뚜껑을 따는 걸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위질, 이렇게 이제 강하게 뭔가 이렇게 쥐어야 되는 동작들, 뭐 가위든 이런 뭐 벤치 같은 거든 이제 이런 것들 쥐는 동작들도 이제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손등이 이제 위를 향하게 하면서 이렇게 드는 동작들이 대부분 이제 테니스 엘보에서 전형적인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증상만 가지고도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외측 상가라고 하는 게 바깥쪽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온 뼈인데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직접적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보통은 여기보다는 여기서 한 1cm, 2cm 정도 아래쪽 부분 힘줄이 붙는 자리 근처를 만지면 조금 더 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팔꿈치에서 바깥쪽에 뼈 튀어나온 데도 아프지만 여기서 살짝 이 밑에 쪽으로 내려가서 눌러보면은 아파하는 부위가 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를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테니스 엘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조금 더 전형적인 거는 우리가 이런 손목을 이렇게 쥐거나 이랬을 때 쥐면서 신전이라는 건 아까 손등이 위를 보게 한 상태에서 손등 쪽으로 이렇게 손목을 젖히는 동작이라 그랬잖아요. 이 손목을 젖히는 동작을 할 때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팔이 이제 환자분 팔이라고 생각하고 요게 이제 검사를 하는 사람의 팔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환자분은 이렇게 주먹을 꽉 쥔 상태에서 손목을 위로 젖히는 동작을 하게 하고 반대로 검사하는 사람은 이 환자분이랑 반대로 손목을 밑으로 내리려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 보고 버텨보세요. 세게 위로 드세요 하고 나는 반대로 이렇게 버티는 힘을 줄 때 환자분이 바깥쪽에 통증을 느낀다면 그것도 테니스 엘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혼자서도 하실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한쪽 팔이 아프면 내가 반대편 팔로 잡고 손목을 아래로 내리려는 힘을 주고 아픈 쪽 팔은 제가 위로 들려고 버티는 힘을 쓸 때 바깥쪽이 아프면
테니스 엘보일 가능성이 높고 손목으로 할 수도 있고 이 세 번째 손가락 있죠. 세 번째 손가락을 마찬가지로 위로 드는 힘을 강하게 주고 반대편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버틸 때 똑같이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느껴지면 테니스 엘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 사진을 찍어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임상적인 증상으로도 진단을 할 수는 있는데 영상을 찍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테니스 엘보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통증의 원인이 뭐 팔꿈치 관절 내부에 뭐 연골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 관절 내부에 뭐 활막염, 그러니까 관절 내부에 염증이 생긴 경우, 또 뭐 목 쪽에서 문제가 돼서 팔꿈치가 아픈 분들, 또 팔꿈치 자체 신경 문제나 팔꿈치 불안정한 것과 관련된 문제, 뭐 석회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엑스레이 정도를 먼저 한번 찍어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엑스레이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 힘줄이 안 좋은 분들이 간접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추측이 돼요. 추측이 되는데 실제로 힘줄 상태를 눈으로 보려면 결국 초음파나 MRI를 찍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MRI야 이제 금액대가 좀 비싸지만 초음파는 MRI에 비해서 비교적 그 저렴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 보통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도 좀 증상이 됐던 분들은 확인을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음파를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힘줄이 그 퇴행성 변화가 와 있어서 좀 부어 있고 변성이 돼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진행이 많이 되면 힘줄이 찢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또 이제 그런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랑 초음파 정도는 비교적 손쉽게 외래에서 보는 경우가 많고, 치료를 꾸준히 했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 증상이 뭐 한 3개월, 6개월 이상 너무 오래되고 비수술 치료 반응을 안 할 때는 다른 원인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MRI도 찍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엑스레이를 보면 이게 이제 왼쪽 팔꿈치를 정면에서 봤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이 바깥쪽 부분 여기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외측 상과 손목 관절을 위로 펴는 힘줄들이 붙는 뼈인데,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곡선 형태로 둥글둥글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 뼈를 보면 뭔가 하얀 조각들 뼈가 자라서 약간 튀어나와 있고 좀 표면이 울퉁불퉁해 보여요. 그리고 색깔 자체도 이쪽에 비해서 조금 더 하얗게 보이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뭐 건병증, 뭐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오고 변성이 좀 진행이 됐을 때 보이는 간접적인 변화들이고요. 이제 이런 변화는 없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석회만 생겨서 동그랗게 이렇게 돌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엑스레이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초음파를 보면 이 아래쪽에 하얗게 보이는 게 뼈고 여기도 뼈거든요. 힘줄은 그 위에 여기서부터 요렇게 붙어 있는 이게 다 힘줄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하얀 여러 줄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것처럼 요렇게 보이는 것들이 정상적인 소견인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 저렇게 하얀 층처럼 여러 선이 쌓여 있는 형태로 보이는 모양들이 약간 일그러지거나 소실이 되고 힘줄이 어떨 때는 좀 부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아예 힘줄이 찢어져서 안에 까만 빈 공간이 보이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MRI는 좀 더 선명하게 보이죠. 좀 뭔가 더 이렇게 만화처럼 이렇게 보이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힘줄이거든요. 이쪽에 위에 있는 이 까만 건 뼈고 아래쪽에도 뼈고요. 그래서 여기 까만 선이 얇게 올라오다가 점점 좀 두꺼워지다가 위쪽에 있는 뼈에 넓게 붙는데, 이 부분이 되게 까맣고 진하게 보이는 게 정상적으로 건강한 힘줄이에요. 근데 이런 안 좋은 분들을 보면 그 힘줄 색깔이 좀 허옇게 밝은 회색 빛으로 변성이 돼 있고, 심하면 이제 힘줄이 찢어지니까 아예 이렇게 하얗게 새하얗게 색깔이 변하고 이제 이 까맣게 올라가는 힘줄이 여기서 떨어져서 이렇게 말려 내려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더 진행된 형태의 테니스 엘보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는 우선은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많이 하는 것들이 뭐 약을 좀 드시거나 진통소염제, 물리치료하는 거. 요즘에는 체충격파 치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또 뭐 주사 치료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
오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운동에 대한 거, 이건 이제 자가 운동법이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뭐 운동도 좀 쉬어보고, 내 나름대로 관리도 열심히 하고, 병원도 다니고 해서 뭐 충분히 한 6개월 이상 꾸준히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 너무 일상생활이 힘들고 힘이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럴 때는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그 관절경, 내시경을 이용해서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한 3mm에서 5mm 정도 되는 작은 구멍만 뭐 두세 개 정도 뚫고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간혹 다른 경우는 이제 조금 째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 그마저도 요즘 거의 최소한만 절개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잘 안 낫는 난치성 뭐 테니스 엘보일 때 수술로서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일단 많이 써서 아픈 거니까 일단은 좀 쉬어야 돼요. 일단 쉬어서 얘가 회복할 시간을 좀 줘야 되고, 생각보다 내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손등을 위로 향하게 뭔가를 드는 동작을 하면 아프다 그랬는데, 그런 동작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통증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내가 장바구니를 들 때도 손등이 위를 향하게 잡고 이렇게 들지 말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좀 들게 한다든지, 뭐 무거운 걸 들고 할 때 손가락이나 이 힘을 강하게, 손목을 힘을 주지 말고 팔이나 이런 식으로 안고 든다든지, 약간 이런 작은 그 생활 습관에서 포인트 하나만 바꿔줘도 의외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문제가 있는 습관이 없는지 체크를 좀 해보고 바꿀 필요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 또 많이 차죠. 이런 그 가운데 보이는 뭐 약국에서도 흔히 살 수 있는 뭐 아대 같은 보호대를 쓰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이런 것보다는 이 오른편에 있거나 왼편에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오른편에 있는 이런 보조기 타입의 압박 밴드를 쓰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이런 거는 팔꿈치 자체에다가 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상과라고 하는 이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이 뼈보다 바로 아래쪽에, 보통 뭐 환자분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충 한 2, 3cm에서 한 5cm 사이쯤 해가지고 이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압박하게 하는 밴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 조여서 해주면, 좀 무거운 걸 들거나 특히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 동작을 할 때 하면 좀 쥐는 힘도 생기고 통증이 확실히 줄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보조기 타입이 가장 선호되기도 하고 많이 쓰는 거고요. 결국은 팔꿈치가 아프지만 죄송합니다. 팔꿈치가 아프지만 손을 많이 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손목에다가 이런 식으로 손목 보호대를 해서 손을 움직이는 거를 좀 제한시켜서 고정하는 타입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이핑을 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근거는 조금 부족한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팔을 반복적으로 쓸 때 이런 뭐 운동할 때 이런 보조기 타입을 착용하고 하는 경우 좀 힘드니까, 이런 것들로 효과를 보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핑은 제가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체해 충격파는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요즘 어쨌든 이 테니스 엘보에서 통증 감소라든지 기능 개선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 이런 좋은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실제로도 임상에서 적용을 많이 하면서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어서 비수술 치료 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치료들 중에 하나고요. 결국 이제 나중에 주사를 맞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사는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주사들은 종류가 많이 있지만, 어떤 것들이 나한테 잘 맞는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어떤 비수술 치료를 해봤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최종적인 치료 목표나 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고요. 스테로이드는 뭐 잘 아시고 계시지만 되게 강력한 염증을 억제하는 약인데, 초기에 쓰면은 굉장히 좋아요. 초기에 한 6주 정도까지는 굉장히 통증을 빠르게 줄여주니까 좋은데, 반복적으로 맞다 보면 오히려 좀 치료 효과가 다른 그 타 치료에 비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쓰셔야 되고요. 그 외에 뭐 프롤로 치료, 뭐 증식 치료, 인대 강화 주사라고 하는 것들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PRP라고 해서
이 지금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좀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스테로이드는 염증 자체를 확 줄이고 통증을 줄이는데 역할을 크게 하는 거고, 프롤로나 PRP 이런 것들은 힘줄 자체가 변성되고 노화가 진행된 것들을 조금씩 건강한 힘줄로 아물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PRP는 내 몸에서 피를 뽑아요. 피를 뽑아서 우리가 이걸 원심 분리한다 그러는데, 이 중에서 힘줄을 아물게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성분만 이렇게 농축을 시켜요. 장비를 이용해서 몇 분 이렇게 좀 돌려서 농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주사기에 넣어서 안쪽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쪽에서 건강한 물질들이 자꾸 그 부위에 오게 해서 낫게끔 하는 목적인데, 요런 치료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DNA 주사라든지 콜라겐 주사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사의 어떤 장단점이나 어떤 주사가 나한테 잘 맞고 이런 거는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이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도 많이 하고 있다.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비수술 치료를 보면 뭐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하고 충격파도 할 수 있고 뭐 주사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치료들을 뭐 그 동시에 다 하진 않는단 말이죠. 뭐 대부분은 한 가지부터 해보거나 뭐 두 가지 정도를 혼합해서 해보거나 하는데, 그런 것들과 항상 병행해서 해주면 좋은 것들이 이런 운동 방법들입니다. 내가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하고 이런 아령이나 밴드 타입을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하면, 이런 것들은 다른 치료를 하면서도 충분히 계속 병행해서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이고요. 최종적으로 너무 잘 안 낫는다 하면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이런 이제 그 병든 힘줄, 찢어진 힘줄들을 아예 깔끔하게 도려내서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의 어떤 치료로 이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시경으로 하니까 뭐 조그마한 구멍 두 개 뚫고 하고, 요즘엔 전부 다 부위 마취로 하니까요. 시간도 한 15분, 20분이면 비교적 간편하게 끝나거든요. 회복도 빠르고.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너무 낫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이제 정밀 검사 같은 것들을 해보고 막 힘줄도 손상이 많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런 치료들을 하면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잘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이 있어요. 이제 초기에 증상이 생겼던 분들은 초기에는 이제 냉찜질하고 마사지 해주고 이런 것들 먼저 해보시라고 하고, 일단 스트레칭을 먼저 하셔야 돼요. 스트레칭을 먼저 해서 이 스트레칭 자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급성기 때 이런 것들을 해서 환자분들 통증이 좀 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근력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좀 생소한 내용이 있어요. 신장성 수축 운동. 이게 이제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아령으로 운동을 하거나 뭐 웨이트를 한다 할 때는 대부분 신장성, 그러니까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운동이 아니라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뭐 구심성 수축 운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아령으로 이 이두박근 알통 근육을 운동을 하겠다 하면 대부분 위로 드는 운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알통 이두박근 근육이 짧아지면서 팔꿈치를 잡아 당기는 거니까 이런 운동을 하는데, 반대로 내가 운동을 했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있잖아요. 내려올 때 그냥 힘 빼고 툭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주고 버티면서 힘을 주면서 내려오는 거. 이때도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이 운동을 신장성 수축 운동이라 그래요. 이때는 아까는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썼지만 지금은 근육 길이가 늘어나면서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운동인데, 이 운동들이 초기 재활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효과가 뭐 이 힘줄 자체의 그 섬유, 그러니까 힘줄의 구성 성분이죠. 그런 이제 건섬유가 커지고, 이 인장 강도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힘줄이 끊어지거나 손상이 되기 직전까지 버틸 수 있는 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줄의 강도가 이제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고, 통증에 대해서도 통증이 좀 줄고 내가 통증에 버틸 수 있는 그 역치, 어느 정도 통증까지는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이제 최대치가 있죠. 이제 그 역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운동 방법은 환자분들마다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될 수 있으니까 꼭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고 하고 반드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시고요. 통증이 생기면 그 근력 운동은 중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운동을 막연히 많이 하시면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아픈데도 막 너무 세게 해서 오히려 악화시켜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스트레칭, 근력 운동 제가 어깨 운동하는 편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기준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생각날 때마다 많이 하시면 도움 되고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스트레칭에서는 이게 우리가 뭐 어떤 스트레칭을 할 때 이렇게 당겨서 스트레칭을 한다고 하면 잠깐 스트레칭하고 됐다 끝나면 이건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늘리고 있으면 이 자세를 그래도 10초 이상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10초, 15초 이런 식으로 세가지고 어쨌든 좀 자세를 유지를 좀 하고 이제 쉬고 자세를 유지를 하고 쉬고 이런 쪽으로 좀 하셔야 되고 근력 운동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10번에서 15번 정도를 한 세트를 포함을 해서 그래도 한 2, 3세트 정도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두 가지밖에 없어서 제가 사진 보여드릴 텐데 이 효과가 단순히 근육을 늘리고 힘줄을 늘리는 게 아니라 회복을 촉진하고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 낼 수 있는 파워라고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손상된 근육의 힘을 좀 증가시키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할 때 이 몸의 내성을 자꾸 높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테니스 엘보에서는 신전근, 그 손목을 위로 들고 손가락을 위로 드는 이 근육과 힘줄들을 스트레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하고 반대편 손으로 손등을 아래로 이렇게 90도 정도 꺾이도록 강하게 눌러주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거는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팔꿈치를 쭉 편 상태에서 손목을 위로 이제 강하게 아래로 당겨서 마음속으로 한 10에서 15초 정도 이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테니스 엘보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스트레칭이고요. 반대로 골프 엘보. 골프 엘보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간 상태에서 똑같이 반대편 손으로 눌러주는 거죠. 반대의 개념이고 똑같이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시행하셔야 돼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쭉 당겨서 유지를 좀 해주는 겁니다. 이 스트레칭 방법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 되게 비교적 그 간편한 것들이니까요. 뭐 골프든 테니스든 좋아하는 운동들을 하시기 전에 이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고 하면 부상 방지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근력 운동 알려드릴 거는 한 1kg, 2kg 정도 되는 아령을 구비하시면 좋습니다. 무거운 아령을 들고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가벼운 강도, 가벼운 무게를 횟수를 많이 하는 쪽으로 시작해서 잘 되기 시작하면은 그 중량을 늘리면 되거든요. 근데 집에 아령이 마땅한 게 없다 그러면 이런 페트병 크지 않은 거 500ml 뭐 이내에 되는 페트병에 물을 채우거나 뭐 모래나 자갈이나 쌀을 채워서 하는 방법들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무밴드는 뭐 전에 어깨 운동 편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팔꿈치에서는 사실 고무밴드로 하는 게 많지는 않아서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뭐 세라밴드라고 검색을 하면 10,000원 전후로 해서 살 수 있는 그 밴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구비하시면 좀 도움이 되고 색깔별로 강도가 좀 달라서 너무 센 것들을 하실 필요 없고 대부분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요 정도 수준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제로 내가 구매를 뭐 예를 들어 빨간색을 했는데 좀 약하다 그러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강도가 세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전 운동, 이 운동을 초기에는 많이 하시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책상 뭐 모서리 끝부분에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아령을 이렇게 든 상태에서 축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 좀 그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표현이 맞네요.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하고 손목을 위로 이제 드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재생에 좀 오류가 생겨서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위로 쭉 들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셔야 돼요. 아까 제가 신장성 수축 운동 이 말씀을 드렸는데 들 때보다도 근육 길이가 늘어나면서 내려오면 올 때 버티는 힘을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들 때는 빠르게 이렇게 들더라도 내릴 때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었다가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고 네. 다시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굴곡 운동은 이제 골프 엘보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요. 사실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떠나서 운동 이거 다 방법들 하시면 좋습니다. 반대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한 다음에 똑같이 아령을 잡고 위쪽으로 손목을 이렇게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똑같이 동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해서 이렇게 아령을 위로 들 때는 똑같이 좀 빠르게 들어도 되고요. 내릴 때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그 신장성 수축 운동. 들 때는 좀 빠르게 들더라도 내릴 때는 이렇게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거. 한 번 할 때 한 10초, 한 세트에 10번에서 15번 정도 하시고, 이제 보통 한 2, 3세트 정도 하시는 걸 목표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이거를 이제 끝까지 드는 게 좀 힘들면요. 운동 범위를 좀 줄여도 돼요. 이거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면은 이제 신전 운동은 손목을 이렇게 위까지 들었는데 이 동작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위로 들지 않아도 한 절반 정도만 드는 것만 해도 요 정도에서 통증이 별로 느껴지지 않으면 조금 덜 들어 올리셔도 되고요. 이마저도 아프다 그러시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들고 유지한 상태에서 정자세로 그냥 30에서 60초 정도 버티기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조금 더 해보고 괜찮으면 조금 더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강도를 늘려가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굴곡 운동도 끝까지 이렇게 들러 올리는 게 좀 힘들다 하시면 조금 덜 드셔서 유지만 하는 쪽으로 하다가 강도를 늘려가면서 범위를 늘려가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돌리는 해외전이라고 하는 운동들을 좀 하시라 그러는데요. 똑같이 아령을 잡고 엄지손가락이 하늘을 향하게 한 방향으로 한 다음에 손등이 바닥으로 가도록 이렇게 이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도 좀 같이 하시라 그러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이런 식으로 아령을 잡고 바깥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돌리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이 하늘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등이 바닥을 보게끔 아령을 들고 회전하는 운동들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슬라이드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방금은 아령 한가운데를 잡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는 좀 자극이 안 오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예 아령 끝부분을 잡으시면요. 무게가 좀 이쪽으로 많이 쏠리니까 이 상태에서 똑같은 동작의 이 회회전 운동을 하는 게 조금 더 자극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잡고 아령 끝부분을 손으로 쥔 상태에서 운동을 하거나 아예 이런 식으로 그 집에 이제 망치 있죠. 이 바깥쪽에 그 무게가 많이 나갈 수 있는 도구들을 잡고 똑같이 그런 회전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뭐 망치가 없으면 그 유리병, 뭐 예를 들어 와인병 긴 거라든지 유리병에 물을 좀 채워서 그 유리병 끝에 이제 목 부분을 잡고 무게가 실리는 거를 잡고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로 대체하실 수도 있고 똑같이 제가 한번 영상을 보시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아령 끝 모서리를 잡고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 속도가 빠를 필요는 없어요. 이게 자꾸 내가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천천히 느끼면서 하시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령의 끝부분을 잡고 하시거나 그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망치 있죠. 망치로 손잡이 부분을 잡고 좀 끝이 무거운 물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든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이 동작을 그 고무 밴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그 세라밴드 있죠. 그래서 세라밴드는 한쪽 끝을 어디다 묶어 놓는 게 좋은데 마땅한 게 없으면 이런 식으로 책상 모서리 끝에다가요. 이렇게 U자 형태로 감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잡고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응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한쪽 끝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똑같이 이 바깥으로 회전하는 동작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밴드 타입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제가 똑같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밴드 타입으로 책상 모서리 끝에 걸고 조금 더 밴드를 타이트하게 잡거나 아까 색깔에서 강도가 높은 밴드를 잡고 하면 조금 더 힘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령은 속도 변화를 주기 힘든데 이런 밴드 타입들은 당길 때는 좀 빠르게 당기더라도 돌아올 때 좀 천천히 돌아오는 걸 느끼면서 하시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밴드 타입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회내전. 아까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는 엄지손가락이 하늘을 보게 한 상태에서 손등이 이 바닥 쪽으로 가게 했지만 이번에는 손바닥이 이 바닥 쪽으로 가게 반대로 돌리는 운동이 있죠. 그래서 똑같이 아령을 잡고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이런 밴드 타입을 이용해서 아까랑 반대 방향이죠. 아까는 이쪽에 걸고 바깥으로 돌렸다면 이제 반대쪽으로 걸고 내가 안쪽으로 당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방법들을 같이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제가 영상으로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령으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손 바닥이 바닥을 보게 안쪽으로 회전하는 회내전 운동을 하시고 밴드 타입으로 하실 때도 한쪽 모서리 끝에다가 밴드를 걸어 놓고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연습. 신장성 수축 운동 계속 강조했지만 당길 때는 빠르게 가더라도 돌아올 때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는 걸 집중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집에 이런 가벼운 악력기나 뭐 수건 같은 거 내지는 이제 가벼운 고무공이나 이런 이제 마사지 볼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걸 단순히 그냥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들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운동들도 병행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집에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이런 캐틀벨, 헬스장 가면 좀 무거운 이런 기구들이 있죠. 아니면 아령도 아까는 1, 2kg였지만 조금 더 무거운 아령이 있으면 그 끝부분을 잡고 단순히 잡고 들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 자체도 신전근, 쥐는 힘, 굴곡근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되니까 이런 운동들을 병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간단하게 그냥 자가로 뭐 마사지하는 방법 제가 갖고 와봤는데 오른쪽 그림은 이제 좀 이거는 피가 안 통하게 압박하는 동작인데 이건 사실 혼자 하시기가 어려워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내가 팔꿈치를 쭉 펴고 손목은 아래쪽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아까 그 뼈 튀어나온 부분 있죠. 외측 상거라고 하는 부분. 거기 좀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종방향이 이제 팔 이 긴 방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방향으로 마사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은근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혼자서 하시기 힘들면 뭐 이제 가족분들 중에 좀 도와달라고 해도 되죠. 이렇게 팔꿈치 펴고 손목은 이렇게 아래로 축 떨어뜨린 상태에서 여기 바깥쪽에 튀어나온 뼈 아래쪽에 이 통증이 느껴지는 힘줄 부위가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위아래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해보면 꽤 아프거든요.
이게 아픈 자극점을 잘 찾아서 이 부분을 마사지를 좀 해주면 좀 근육이 많이 이완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운동 전후로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까 제가 테이핑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거, 이 테이핑도 은근히 의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쥐는 힘, 통증 없이 쥐는 힘을 좀 개선하고 주변 조직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특히 통증이 좀 심한 경우 있죠. 그리고 야간에 통증 심한 분들, 야간통이 심한 분들은 이럴 때 해주면 좀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요. 간단하게 방법만 알려드리면 이렇게 테이프를 다이아몬드 타입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모양 형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테이프 끝부분들이 서로 겹치게 꼭 해주셔야 되고, 이 붙일 때 여기가 그 외측상과 제일 그 문제되는 그 부분인데, 그 아래쪽 부분에 여기다 테이프를 붙여놓고 이렇게 쭉 당기면서 붙이는데 이때 이 피부를 아픈 쪽 통증 방향을 향하게 쫙 강하게 당겨준 상태에서 붙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네 방향으로 피부를 이렇게 쫙쫙쫙 당긴 상태에서 붙이면 꼭 피부가 이렇게 주름진 것처럼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이제 좀 떨어진 효과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 마치 과일 껍질이 이렇게 그 안에 과육에서 떨어진 것처럼 주름이 지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피부를 통증 부위로부터 좀 떨어뜨려서 이제 그 이 안쪽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스트레칭 뭐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신전근 스트레칭이었죠. 테니스 엘보일 때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끔 저 바닥을 보게끔 해서 팔꿈치를 펴고 손등을 아래로 눌러주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신전이라고 해서 아령을 든 상태에서 위쪽으로 그 손목을 쭉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 회회전 이거는 이제 아령 끝 부분을 잡고 하면 좀 더 좋은데 끝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 회전시키는 힘을 주는 운동이죠. 그리고 밴드가 있다면 밴드를 한쪽 모서리에 걸고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힘을 주는 이 운동들을 꼭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시작 시간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456번 올려주신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엘보 처음 생겼을 때 온찜질 해야 되나요? 냉찜질 해야 되나요? 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정해진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은데 급성으로 왔을 때 내가 아픈 지가 뭐 한 3, 4일 이내, 일주일 이내 이때는 온찜질보다는 냉찜질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염자라고 해서 뭐 발목을 삐끗하거나 급성 손상이 왔을 때는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비교적 그 초기에는 냉찜질, 얼음찜질을 많이 해서 붓기를 빼고 염증을 줄여주는 게 좋고 좀 만성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온찜질, 냉찜질 다 좋은데 온찜질이 조금 더 도움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 상황에 맞춰서 하시되 내가 만성으로 갖고 있더라도 운동 직후에 좀 통증이 많이 느껴지거나 이럴 때는 냉찜질이 조금 더 좋고요. 뭐 운동 전이라든지 팔을 좀 많이 써야 될 때는 온찜질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쪽으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이언님께서 50세 여자분이시네요. PDRN 그 DNA 주사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꽤 많이 맞으셨네요. 5번 맞고 한 달 후 다시 맞기 시작해서 4회째입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마 거의 한 3개월에 걸쳐서 9번을 맞으신 것 같아요. 오른쪽도 살짝 오려고 해서 2회째 맞는 중입니다. 조금은 나아졌지만 그래도 주먹을 쥐었을 때 통증이 옵니다. 다른 주사로 바꿔봐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의학적으로 딱 이 팩트만 말씀드리면 PDRN DNA 주사는 프롤로 주사나 PRP 주사에 비해서는 의학적인 근거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그런데
어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주사가 잘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프롤로 주사 뭐 이제 뭐 PRP, PDRN 이런 주사들이 자주 맞는다고 해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효과만 있다고 하시면 PDRN 주사가 잘 맞으면 이걸로 조금 더 가 보셔도 되는데,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9번을 맞았는데 아직도 그래도 통증이 남아 있다고 하시면 다른 주사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아요. 뭐 이제 PRP, 근데 PRP는 이제 취급을 하지 않는 병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장비가 또 별도로 필요해서 PRP나 뭐 콜라겐 주사도 있고, 아니면 이제 프롤로 주사들도 병원마다 쓰는 용법이 다르니까 좀 시도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주사는 자꾸 찔러야 되잖아요. 이게 찌르는 것 자체도 이제 환자분들이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자꾸 찌르다 보면 아무리 깨끗하고 소독하고 깨끗이 소독하고 놓더라도 염증 반응이 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게 염려가 돼서 뭐 다른 주사로 바꿔보는 방법도 좋지만 치료 방향 자체를 좀 바꿀 필요도 있어요. 뭐 체해 충격파 치료 이런 것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좀 해보시고, 평소에 생활 습관 교정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조기 있죠. 그런 것들도 좀 해보고, 이런 스트레칭이랑 근력 운동을 좀 충분히 많이 하시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 시도했는데도 잘 안 된다면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엘보라고 생각을 해서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잘 안 낫는 분들 검사해 보면 갑자기 다른 원인이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힘줄 자체가 그 퇴행성 변화만 와 있는 게 아니라 힘줄이 좀 찢어져서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비수술 치료의 반응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분들은 꼭 검사를 해서 내 원인이 정말 테니스 엘보가 맞냐,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고 넘어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영도님께서요. 오영도님 한번 볼게요. 팔꿈치가 아닌 팔뚝 바깥쪽 근육 부분이 주먹 쥐고 힘쓰거나 팔을 접었다 폈다 하면 아프고 힘을 못 쓰는 증상이 2개월 전부터 있으시다. 어, 제가 이거는 이제 환자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지금 팔꿈치가 아닌 팔뚝 그 바깥쪽 근육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팔꿈치 이쪽이 아픈 게 아니라 좀 아래쪽에 이 부분이 좀 약간 광범위하게 아프신 것 같은데요. 간혹 이 문제들 중에서 신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힘을 못 쓰는 증상이 좀 같이 있다고 하셔서, 우리가 팔꿈치 바깥쪽 아프면 너무 테니스 엘보에만 집중을 하니까 팔꿈치 바깥에 지나가는 요골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요골 신경 중에서도 이 신경이 보면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 힘을 써야 되는 걸 담당하는 신경이 있고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힘을 쓰는 신경, 그 요골 신경이 이 갈래가 나눠져서 후방 골간 신경이라고 하는 그, 특히나 손목을 위로 들거나 손가락을 위로 들 때 이 힘을 줘야 되는 이 운동신경의 이름인데요. 그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팔꿈치 바깥쪽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이제 뭐 요골신경 포착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왜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런 것들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에서 이게 압박이 되면서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건데, 팔꿈치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자분이 2개월 전부터 증상이 생겼는데 이게 힘이 좀 빠지고 좀 아래쪽이 아프고 이런 게 있다면 테니스 엘보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후방 골간신경, 뭐 요골신경 문제 이런 걸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번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내용이 기네요. 이 Fifty Shades of Grey 님께서 맨몸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악력계 100kg, 100kg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요? 1, 2주 양소 1000개씩 해줬는데
야, 이게 시시해서 가장 강하다는 160kg짜리를 사셨는데,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아프진 않으신가 봐요. 이게 나중에 테니스 엘보 생길 수도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한 강도의 근력 운동을 하고 계신데 통증이 없다. 그러면 좋은 거죠. 좋은 거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근력이 충분하고 힘줄 기능도 아주 좋고, 뭐 힘줄의 퇴행성 변화 이런 것들도 좀 덜 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단 이런 그 고강도의 운동들을 집중적으로 하시다 보면, 물론 이거 평생 괜찮으면 좋겠지만, 항상 부상 염려에 노출되는 거는 일반인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력이 세고 좋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부상 염려를 줄이기도 하지만, 고강도의 운동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20살일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50대 되고 60대 되면 아무리 건강한 근육이랑 힘줄도 다 퇴행성 변화, 노화는 오거든요. 그리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퇴행성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제 부상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테니스 엘보 생길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언제 올지는 모르고, 또 운이 좋아서 안 올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생길 가능성이 있고, 뭐 그렇다고 뭐 관절이 다 깨진다던가 탈이 나거나 이런 거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악력 끼면 이제 상체 운동을 많이 하실 테니까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팔꿈치 생기는 문제, 그 다음이 어깨 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 충분히 많이 해주시고, 운동 열심히 하는 거는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이 하셔도 되는데, 단 이제 통증이 느껴질 때는 강도를 줄이고 적절한 관리나 치료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질문 하나 마지막일까요? 여기 한라 공구님께서 2년 전부터 외상가염이 있어 고생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상가염도 동반하더니 갑자기 양팔이 다 아프기 시작합니다. 외상으로 인한 엘보 통증에 다른 이유로 통증이 급진적으로 전이 되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지요? 다른 이유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목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제 어깨 쪽이나 다른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 때문에 양팔이 다 아프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글쎄요, 이 내용만 보고 제가 힌트가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외상가염이 있다가 내상가염, 그러니까 바깥쪽이 아프다가 이제 안쪽이 아픈 거면 갑자기 다른 이유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바깥쪽이 아프니까, 아프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힘을 안 쓰게 되거든요. 뭐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 바깥쪽이 아프니까 자꾸 이쪽을 안 쓰고,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안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안쪽이 아프거나, 우리가 모든 관절은 양쪽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쪽이 불안정해서 힘을 잘 못 쓰니 이제 이쪽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아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내상가염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이제 실제로는 처음부터 바깥쪽, 안쪽 다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에 바깥쪽이 너무 아프니까 안쪽이 아픈 거를 잘 몰랐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바깥쪽 아픈 게 조금씩 치료되고 적응되면서 안쪽이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서, 어쨌든 환자분은 외상가염, 내상가염 둘 다 치료를 하셔야겠죠. 하셔야겠고, 이게 근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한쪽만 안쪽 바깥쪽 아프다가 갑자기 양팔이 다 아프다. 근데 그게 팔꿈치만 아프다면 진짜 팔꿈치 자체의 문제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팔뚝 아래쪽이나 이런 위쪽까지 다 통증이 오거나 저리거나 다른 이유들이 동반이 되고 뭐 소리가 많이 나거나 한다면 다른 질환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한번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아까 그 질문 주신 분이, 어, 관절은 소모품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관절은 늙으면 노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관절이 말을 안 들을 때, 몸을 지탱할 때 써먹어야 되는 게 근육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관절을 지켜야 된다. 걷기만 해라. 과도한 근력이 아니면 해도 된다. 뭐 이게 이제 한 가지 정답은 없겠죠. 없는데, 환자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관절은 소모품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골은 진짜 그야말로 소모품이에요. 나이가 들면 연골은 닳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무릎 같은 경우에 연골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빨리 닳을 거고 팔꿈치는 연골이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어쨌든 연골이라든지 주변 뭐 인대라든지 뭐 힘줄 이런 것들이 다 퇴행성 변화가 조금씩 와요. 그러니까 늙으면 노화되는 건 맞는 말이고 근육을 많이 키우면 내가 연골이 약하고 인대가 약하고 그러면서 관절 기능이 떨어질 때 주변에 이것들을 보완하고 지켜줄 수 있는 게 근육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근육을 많이 키워서 관절이 약하더라도 근육 기능을 많이 보강을 해주면 통증 자체도 많이 줄고요. 관절 자체가 노화되는 속도도 좀 느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팔꿈치, 어깨뿐만 아니라 모든 관절이 다 그렇고요. 걷기만 해라, 뭐, 이거는 뭐, 사실 이제 정답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걷기만 해라, 이 얘기는 좀 반대입니다.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관절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정말로 많아요. 뭐 유산소 운동하면서 내 몸에 뭐 활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심폐 기능, 심장이나 뭐 이런 폐 기능에도 영향을 주고 좋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함으로써 얻는 이 심리적인 어떤 효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걷기만 해도 지루해서 어떻게 걷겠습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운동들이 있으면 충분히 하시라 그러고 뭐 너무 과하게 웨이트 하는 거는 부상 염려가 있으니까 당연히 조심해야겠지만 웬만한 운동들은 다 하시되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하게 관리하고 대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열심히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현님께서 푸시업이나 맨손 체조도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도움 됩니다. 팔꿈치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푸시업 맨손 체조는 기본적으로 코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관절에 되게 좋아요. 뭐 당연히 척추에도 좋고 하체에도 좋고 상체에도 좋고 푸시업이나 맨손 체조를 하면서 내 어떤 체중을 버티는 힘을 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관절에 안정성을 주고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고 이제 푸시업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강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하니까 테니스 엘보우 근데 있는 분들이 결국은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 바깥쪽 신전근인데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내가 예전에는 푸시업 뭐 10개든 20개든 30개든 거뜬하게 했는데 테니스 엘보우 진단받고 나서는 잘 못하겠다 이러면 푸시업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무릎을 꿇고 체중이 좀 덜 실리게 해서 푸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평평한 바닥에서 하기 힘들면 뭐 좀 책상이나 좀 낮은 어떤 그 받침대를 받치고 좀 몸을 경사지게 해서 하든지 해서 이 강도를 낮춰서 좀 해주시다가 괜찮으면 강도를 좀 늘리시면 되죠. 단 그 전후로 스트레칭 연습 많이 해서 근육 워밍업을 충분히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볼게요.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그 스트레칭 방법하고 아령과 그 고무 밴드로 하는 그 근력 운동 있죠. 그것들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운동 전후뿐만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해주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테니스 엘보우 있다면, 골프 엘보우 있다면 당연히 더 하셔야 되고요. 이 운동 방법들은 내가 잠깐 뭐 1, 2주 했다고 좋아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운동을 내가 3개월 이상 꾸준히 했다? 뭐 하루에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정말로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 어떤 치료 방법들보다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건강한 팔꿈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